네, 407페이지 우리 그 기출문제 보면서 지금 제가 배웠던 부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이때는 어떠할 때 취소할 수가 있느냐, 상대방이 보호가치가 없을 때. 그런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 선이 무과실이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취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있다 했으니까 X가 됐고, 2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포괄 승계인은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되지가 않죠. 그래서 제3자는 출발이 딱 어떻게 됩니까? 먼저 누구 아닌 자? 당사자와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이렇게 되니까 포괄 승계인 항상 상속인만 생각을 해두시고 똑같다. 둘이 똑같으니까 이거는 제3자가 아니다. 다음에 기명 날인의 착오사건, 서명의 착오사건,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 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을 해버렸다. 이때에는 착오로만 가서 그걸 따져봐야 된다.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없다.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교환계약의 본질이 그렇게 생겨먹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즉 허위고지, 이거는 기망이 아니다. 기망이 아니다. 5번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을에게 매수의사를 표시한 병은 상대방 갑이 매수의사를 표시한 병이니까 병이 표의자, 그 다음에 갑이 상대방,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동일시할 수 있으니까. 그냥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1번 보시면 강박에 의해 증여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해서 증여의 내심의 효과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걸 우리가 비진의 표시에서 배웠던 거죠. 비진의 표시에서 그 진의가 비진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했던 대표적인 판례는 사직서 판례다. 그러니까 사직서가 아닌 경우, 즉 강박에 의한 증여라든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채무 명의대여라든지 다 이거는 진의가 있다. 뻥친 게 아니다. 그러므로 내심의 효과사가 결여된 것, 이게 바로 비진의, 즉 비진의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할 때는 이거는 의사표시로 가라. 의사표시로 가라.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를 할 수는 없다. 제3자의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 즉 보호가치가 없다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죠. 다음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 박탈, 핵심 단어 박탈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사의 제한 내지는 의사결정의 자유 제한 내지는 의사의 하자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의사의 흠결. 그러니까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효력이 없다. 무효이다. 강박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게 아니라 위법성이 있다. 위법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됐습니다. 다음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단 출발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111조부터 113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조문이 3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1조의 1항과 2항, 그 다음에 112조, 다음에 113조 조문이 이렇게 의사표시 효력과 관련돼 가지고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돼서 조문이 3개가 있는데 이 조문 소개가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명확하게 파악을 해두자. 이유는 뭐냐면 이 경우에 있어서 물론 판례들도 이제 우리가 몇 개 파악을 해야 됩니다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조문들이 시험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문들을 정확히 알아둬야 되는데 여기 조문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냐면 우리 지금 그 밑에 정리되어 있는 거 보면 도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도사님 죄송합니다. 이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정규반 이렇게 학원 강의를 하다 보면은 가끔 이제 우리 시험 범위, 그러니까 시험 범위보다 더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막 깊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절대 좋은 것 아닙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판례 사안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좀 각색을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들어가가지고 그 판례가 좀 다르다는 걸 알아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가령 뭐 1번지, 2번지 사건이다. 그러면은 땅 부자였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땅 부자 아니던데요? 국가던데요? 와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죠. 네, 맞습니다. 국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속으로 뭐라고 하느냐? 도사님 죄송합니다. 도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도달주의 이 내용들은 각각 보시겠습니다. 이제 도달주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1조 2항에서는 의사표시를 보내고 나서 발송 내지는 발신 후에 이렇게 사정이 변경됐다. 사정 변경.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고 여기 사정 변경은 어떠한 사정 변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의사표시 취소한다. 그런 의사표시를 보내고 나서 발신 후에 이렇게 사망을 했다.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제는 제한 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 제한 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한테 취소 의사표시했다. 의사표시를 했다. 이때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여기 송 같은 경우에는 공시송달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을 보면서 파악을 하시기로 하고 여기에는 도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11조 1항 같은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해서 상대방 있는 조문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409페이지 보시면 111조 제목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도달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말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기를 당했다. 뭐 그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 기망을 당해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면 취소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이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취. 그러니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기 당해가지고 집안에서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취소 해봐야 취소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 어때야 효력이 생긴다? 도달이 돼야.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야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 도달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그 편지로 예를 들어서 취소를 한다고 하면은 어떠한 과정을 하냐면 표백, 발송, 요거는 발신입니다. 그 다음에 도달, 그 다음에 요지, 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표백이라는 건 뭐냐면 표시했다는 겁니다. 즉 편지를 썼다, 편지 썼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발송은 뭡니까? 편지 붙였다. 상대방에게 도달됐다. 그 다음에 요지는 읽어서 상대방이 알았다. 이러할 때 우리 민법은 언제 그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습니까? 요때 도달. 그러면 도달은 요지 실제로 읽어서 아는 것까지는 아니죠. 그 전 단계죠. 그래서 얘는 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요지 가능성. 그래서 이 요지 가능성이란 말은 알 수 있는 가능성이니까 읽어서 현실적으로 안 게 아니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이렇게 도달했다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입법자의 선택입니다. 이거 너 어느 순간이 효력 발생하는 걸로 가장 적당할까? 그랬을 때 표의자하고 상대방 그걸 고려를 해보니까 이때가 적당하다. 발신주의로 가는 것은 너무 빠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읽어서 알았다. 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늦고 그래서 이렇게 도달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항 도사님에서 4.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 체결을 하면서 매도하겠다. 그런 청약의 의사표시를 했다라든지 방금 전처럼 취소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편지에 붙이고 어땠습니까?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효력이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냥 이거 좋은 문제로
꼭 알아둬야 된다는 거.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제한능력자 돼버렸는데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는 이렇게 상속인이라든지 사망하면 상속인, 제한능력자가 되면 법정 대리, 얘들이 해결하면 충분하다. 얘들로 해결하는 거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살아있을 때 보냈던 의사표시,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가 되기 전에 말짱에서 했던 의사표시, 그것 자체의 효력을 없앨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점은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밑에 그 판례들 좀 그 요약 내용 보시면 두 번째 거,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한다. 이게 바로 요지 가능성. 그게 도달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내용의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분료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내용을 인식까지 해버렸다. 그건 요지 가능성이 아니라 요지죠. 요지. 근데 우리 민법은 요지주의가 아닙니다. 요지주의가 아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또 자주 나왔던 것으로서 이제 등기 우편이라든지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을 하면 이거는 반송이 없으면, 그런 사정이 없으면 도달한 걸로 추정을 해주는데, 밑에 보통 우편으로 이렇게 보냈다라든지, 그 다음에 법원에 공시송달 명령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일간신문에 낸 그 광고 같은 거, 그러한 것은 도달의 추정이 부정된다. 다음, 의편함에 투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이 수취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그러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 하나씩 보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밑에 원칙은 도달주의고 그와 관련된 판례 하나 확인해 둬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의사표시에 대한 상대방의 수령 거절과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 계약의 해제와 같은, 계약의 해제는 계약법에서 배우지만 해해취할 때 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계약의 해제와 같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도달주의. 여기서 도달이라 하면 뭐냐?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있는 경우, 그거를 가리킨다.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제 다음입니다. 상대방이, 여기 핵심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했다. 그러면 도달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받았다. 수령을 거절했다. 그건 도달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그래서 문제 방가로 1번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고, 방가로 2번 의사표시의 도달은 표의자의 상대방의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의미한다 했으니까 X.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했다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의사표시는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하면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죠. 즉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했으니까 도달이 된다. 다음에 도달을 부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부정한 사례. 가볍게 그렇겠구나. 그 정도만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쟁점을 한번 보셔도 되겠습니다. 채무자에게 우송된 채권 양도 통지서를 통지인인 채권자가 바로 회수입니다. 바로 회수. 그래서 밑에 내용 보시면 채권 양도 통지서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채무자의 가정부가, 여기 동그라미 치십시오. 수령한 직후 동그라미. 수령 직후 이렇게 돼 있죠. 한 집에 거주하고 있는 통지인인 채권자가 그 우편물을 바로 회수, 수령 직후 바로 회수. 그러면 이거는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 요지 가능성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도달이 아닙니다. 다음에 밑에 판례도 그대로 보시면서 감만 잡으시면 됩니다. 채권 양도 통지서가 채무자의 주소나 사무소가 아닌 동업자의 사무소에 갔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도달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뭡니까?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됐다. 동업자의 사무소에서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됐다. 요지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통지의 내용을 객관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즉 요지 가능성이 없으니까 도달이 아니다. 도달이 아니다. 다음에 우편물이 수취인 가구 우편함에 투입이 됐습니다. 아파트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래 층에가 이렇게 우편함이 있죠. 거기에 투입됐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실 등을 이유로 그 우편물이 수취인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게 존재하는 현실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분실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편함 구조를 비롯하여 수취인이 우편물을 수취하였음을 추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 부분들을 다 살펴봤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등법원이. 그렇지 않은 채 아파트 경비원이 집배원으로부터 집배원 아저씨 와가지고 경비원이 우편물을 수령하죠. 그 다음에 우편함에 넣어둔 사실, 우편함에다 꽂아둔 사실, 그것만 가지고 그 수취인이 우편물을 수취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판례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렇게 도달주의를 규정을 해 놓음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생기느냐.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니까 도달 전에는 효력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효력이 안 생겼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의사표시 안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 있어서는 발신 후 도달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가 있다. 거두어 들어버릴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편지 보냈다. 이틀 후에 도달합니다. 도달이 효력 생깁니다. 빨리 먼저 전화해가지고 철회를 한다라든지 먼저 그냥 KTX 타고 내려가 버린다. 그래서 요 작은 동그라미 1번이 시험에 자주 나온다. 시험에 자주 나온다. 다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니까 취소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도달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착했다. 즉 아예 편지가 안 가버렸다. 연착됐다. 가령 뭐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 안에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늦게 도착을 했다. 그때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달을 시켜야 되는, 효력 요건은 도달을 시켜야 되는 표의자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모두 부담하게 된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밑에 이제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발신주의가. 그랬을 때 이 발신주의에서는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무권 대리인의 추인 여부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것들 한두 개가 써져 있는 것들은 이게 가끔 가다가 모의고사 같은데 이렇게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써둔 거고 무권대리인의 추인 여부를 최고하는 것, 이건 무권대리 가면은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발실주의를 취한다. 그랬고 방가로 이번에 도달주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 지문에도 나왔던 거고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법에서 배우게 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 여부에 대한 최고라는 게 있고 해제권 행사할 건지 말 건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최고는 물어본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예약 완결권의 행사 여부. 예약 완결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행사할 거요 말 거요 물어보는 거. 그러한 때에는 다 여기에 조문회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시험범위니까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죠. 받지 못한 때에는. 위에 그 무권대리인 추인 여부는 바라지 아니할 때는 바라지 아니할 때는. 그래서 그걸 발신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 시험 범위에서 무권대리인의 추인 여부, 추인할 거요 말 거요라고 물어보는 그 최고권, 그것만 바라지 아니한 때에는 해가지고 바라지 않은 때는 발신주의고 나머지 계약법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다 받지 못한 때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한번 보시고 또 각각 가가지고 전문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이번에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해서 발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각주를 보시면 20회 기출문제에서 이 지금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가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라고 출제가 됐고 맞는 지문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학설에 대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파악을 해두시고 이거는 이제 그 학설의 대립은 있는데 판례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계약법에 가셔서 보시면 되고 이제 도사님 죄송합니다 해서 그것은 112조 제한 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우리 민법은 제한 능력자를 절대적으로 보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절대적으로 보호한다.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한테 의사표시를 해놓고 이거 의사표시 내가 했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조문으로는 112조 단서 이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알았다.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의사표시를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 다음에 도사님 죄송합니다 해서 그거는 공시송달이라는 건데 이거는 그대로 조문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표의자가 즉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 사기당했다? 취소해야 됩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니까 입을 뒤집어 쓰면 안 되고 어떻습니까? 도달을 시켜야 되죠. 그런데 그 사기꾼이 과실 없이 그 사기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즉 상대방의 소재지를 알지 못하겠다.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뭔가 그 취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방법, 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가 있다. 그럴 때 이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 이거를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알 필요가 없다. 그래서 거의 게시판에다 전자 게시판에 딱 올려가지고 도달을 시킬 수가 있다. 그러한 제도를 인정을 해준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22회 기출문제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 사기꾼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물론 중요한 것은 과실 없이입니다. 과실 없이.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에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지금은 행위 능력 상실했다 하면은 무능력자, 행위 무능력자라고 하는데 법이 개정이 돼서 무능력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니까 이제 지금은 여기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발신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이렇게 바꿔놔야죠. 이렇게 바꿔놔야 된다. 발신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내지는 되어도 조문으로 그대로 하면 뭐 조문 그대로 하는 게 낫겠죠.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발신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하면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아직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거두어 드릴 수 있다. 그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가 있다. 4번 우편물이 등기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 기간 내에 도달했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 하면은 잘못된 거죠. 내용 증명과 등기 우편.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경우에 있어서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려고 한다. 그러면 도달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지만 연착, 불착 그 모든 그 불이익은 표의자가 그 부담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달했다는 것도 의사표시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사표시자가. 그럴 때 그 입증이라는 것은 어려우니까 어떠한 구제수단이 있느냐, 어떠한 식으로 바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 우편을 사용하는 거죠. 그때는 이 도달했다고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됐고 5번 내용 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된다. 그래서 등기하고 내용 증명은 이렇게 도달을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의 대리라는 부분입니다. 412페이지. 법률행위 대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어떠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되냐면 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문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09조 달랑 하나입니다. 사기 강박에 관한 의사표시 110조 달랑 하나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를 해온 거고 대리는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리 같은 경우에는 조문 자체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해서 114 나오면 교환원이 나오죠. 민법 조문에서는 114조를 누르면 여기서부터 대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36조까지 무려 23개의 조문이 있습니다. 23개의 조문.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양 자체가 아주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출제 교수들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양이 큰 곳, 양이 많은 곳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알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지 하나에 그냥 포인트 들어가지고 아주 자세히 거기를 그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큰 맥락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리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느냐, 무엇을 공부하느냐를 먼저 안다는 거죠. 먼저. 그래서 큰 맥락을 잡자. 대리에서는 도형을 딱 3개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모, 네모 배웁니다. 그럼 또 하나 뭐 배워야 되겠습니까? 예, 동그라미 배웠나요? 동그라미.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대리권이라는 부분을 공부를 합니다. 대리권. 그리고 이건 다른 말로 또 대리권이 있다 해가지고 대리권이 있는 유권 대리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들을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4명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명, 2명, 3명, 4명 사각형이죠.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복대리라고 합니다. 복대리. 요 부분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영구 없다, 없을 무. 그래서 여기서는 무권 대리라는 것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무권 대리 속에는 협의의 무권 대리와 협의라는 것은 좁은 의미입니다. 협의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대리권 부분, 요 부분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여기 협의의 무권 대리 이 부분에서 또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복대리, 표현대리 같이 하나씩 내지는 섞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3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세모, 네모, 동그라미 배웁니다. 세모에서는 대리라는 것을 공부를 하고 네모에서는 복대리라는 것을 공부를 하고 동그라미에서는 무권대리라는 것을 공부를 한다. 무권대리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일단 큰 그림 한번 그려보시고 일단은 대리의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리라는 건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가 하나가 있다. 그래서 이 토지를 팔고 싶은데 갑이라는 친구가 단 한 번도 부동산 거래를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아파트 같은 건 어떻습니까? 그리고 딱 시가 있죠. 시가 같은 게 있는데 이건 그냥 토지여가지고 상당히 자기가 팔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근데 마침 그 갑의 친구 중에서 을이라는 친구가 부동산 이렇게 그 투자도 잘하고 거래 행위도 많이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이 을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면 친구 을아 너가 내 토지 좀 팔아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을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좋다 내가 팔아줄게.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 갑과 을 사이에서는 위임계약이라는 게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위임계약. 그래서 위임계약은 우리 많이들 들어보셨죠? 위임했다 맡겼다라는 겁니다. 맡겼다. 그래서 무엇을 맡겼습니까? 이 토지를 매도하는 사무, 토지 매도 사무를 을한테 맡겼다. 그래서 을이 승낙을 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위임계약이 성립한 겁니다. 위임계약이 성립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위임계약에 따라서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줄 숫자를 써가지고 대리권을 주게 되면 요 수는 뭐냐면 우리가 동철이, 상추면, 스프할 때 수프였죠. 그 수권행입니다. 그래서 대리권을 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방금 전에는 갑하고 을 둘이 친구 관계였죠. 여기에서 이름들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 을은 이제 갑의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대리권을 주었으니까 뭐라고 되는 겁니까? 이 친구는 이제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랬고 갑을 또 누구라고 하는 거냐면 본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을이 대리인 자격으로서 가격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고 가격도 마음대로 해봐도 가격도 자기가 선택해서 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대방도 을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병이 가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는 요 병을 상대방이라고 합니다. 상대방. 그러면 이제 을이 가서 병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그때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을이 지금 파는 사람이 아니죠. 즉 을이 매도인이 아닙니다. 매도인은 갑인데 을은 대리인으로 가서 파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을이 가가지고 여기에서 병한테 매도 청약, 부동산 좀 사라
이런 식으로 토지 하나 사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을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나는 갑 대리인 을이다라고 하면서 계약서에다 도장을 찍는다라는 거죠. 통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을이 지금 매매계약은 나하고 하고 있지만 매매계약은 나하고 체결하고 있지만 내가 당사자인 것이 아니라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 나는 대리인 자격이고 이 매매계약은 당신이 체결하게 되면 이 효과는 요 갑한테 귀속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걸 보여주는 것. 효과가 나한테 귀속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를 하고 있는 나한테 을한테 귀속되는 게 아니라 따로 갑이라는 사람 본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밝혀주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것,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114조는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그게 바로 현명입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현명을 하고 어떤 의사표시를 하겠습니까? 이 부동산 사시겠습니까? 하고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본인한테 효과가 귀속된다. 효과가 귀속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당사자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매매 계약에서 본인이 당사자로서 매도인이 되는 거고 물론 요 상대방이 매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리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하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귀속되게 되는 귀속돼서 매도인, 매수인이 되는 이러한 제도가 바로 대리라는 겁니다. 대리. 그래서 이제 우측 가셔가지고 413페이지에 대리에서 나오게 되는 주요한 개념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리라는 건 뭐냐면 이 그림을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의사표시는 가서 매매계약에서 청약의 의사표시는 을이 했죠. 그런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사람 본인 갑에게 의사표시의 효과가 귀속되는 제도 그게 바로 대리행위다. 그러므로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 대리인하고 그 법률행위 효과가 귀속되는 당사자가 분리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표의자 효과 귀속의 예외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사표시 한 사람한테 효과가 귀속되는 게 일반적인데 예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갑에게 귀속되게 되는 거니까 이때 바로 이제 예외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효력요건 중에서 효력요건에서는 이제 특별 효력요건이 있다는 거죠. 왜 특별하냐? 의사표시 안 했는데도 효과가 귀속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 대리권의 존재라는 게 특별 효력 요건이다. 보시고 다음 대리권은 본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그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수권행위는 뭐냐?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그랬고 가로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각조에 보시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수권행위, 동철이 상추면 수푸할 때 수, 그 수권행위가 단독행위다. 거기는 통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어떻습니까? 반대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추면 수푸할 때 그 숫자 집어넣으려고 라임상 맞추려고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무슨 말입니까? 판례가 얘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통설에 따라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명. 현명은 효과가 귀속되는 본인이 따로 있다라는 걸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리인은 의사표시를 할 때 가서 두 개를 하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효과 귀속 의사, 즉 현명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팔겠다, 청약의 의사표시, 효과 의사 이렇게 두 개를 나타내게 된다. 요건은 뭐냐? 대리권의 존재. 이거는 114조에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14조에. 이거 일단 참고로 적어두시고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대리권이 있을 것, 권한 내일 것, 그리고 갑대리인을 그러한 식으로 현명을 해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효과는 이제 이런 요건들이 다 갖춰지면 그거를 유권 대리라고 부르고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라는 거죠. 본인에게 귀속된다. 그래서 여기 대리권 나와 있는 부분들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부터는 어디를 배우는 거냐면 세모를 배우는 겁니다. 세모.
세모를 배우는 건데 세모는 그럼 여기가 본인이 들어가 있는 거죠. 본인. 그 다음에 대리인, 상대방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하냐면 1번, 2번, 3번 이 순서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리의 효력입니다. 대리의 효과. 여기에 관련해서는 특별한 논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문에서 직접 본인에게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본인하고 상대방이 이렇게 당사자가 된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1번하고 2번에서 공부를 하는 것. 그러면 여기에서도 의도적으로 1번하고 2번에서 이렇게 무엇을 공부를 하는가를 파악을 해버리는 겁니다. 먼저 외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묻지마 암기. 동철이 상추면하고 똑같습니다. 묻지마 암기. 묻지마 암기 이유는 뭡니까?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다 떠오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일단 먼저 내용 묻지 않고 외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니까.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리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냥 이 속에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우리 지금 이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가 있다라는 거 그것 자체를 먼저 아는 것도 큰 출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묻지마 암기에서 1번은 뭘 배우느냐면 대리에서 종발범죄소 이렇게 이 부분들을 배웁니다. 그냥 암기하는 겁니다. 종발범죄소, 종발범죄소. 여기 밑에서는 뭘 배우느냐면 2번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현명하자 능력, 현명하자 능력 이렇게 배웁니다. 현명하자 능력. 그래서 대리권이 이제 그 대리의 종류 그 부분도 공부를 하게 되고 대리권은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가 그 부분도 공부를 하게 되고 대리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대리권이 제한되는 경우 있는가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는 소멸 사유는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들을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대리에서 이렇게 갑대리인을 하고 현명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대리행위를 했는데 뭔가 이 법률행위에 문제가 있을 때 하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음에 대리인의 행위 능력은 어때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냥 종발범죄소 모든 교과서들이 이 순서로 써져 있기 때문에 전체가 어떻게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본다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종류하고 발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별히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리권은 종류가 일단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두 종류로. 그래서 대리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종류하고 발생, 종류와 발생이 되겠죠. 여기는 그렇게 큰 논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류는 임의대리, 그 다음에 법정대리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죠. 법이 인정해주는 대리인, 대표적인 경우 누가 됐냐면 미성년자의 친권자, 그 사람들이 바로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임의 대리는 요거 임의 뜻에 따라서 한 거죠. 뜻에 따라서 의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로 수권행위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의 대리는 어떻게 발생하냐? 이거 수권행위, 대리권 주면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법정 대리, 법정 대리 같은 경우에는 이 법률 규정, 더 정확하게는 법률 규정 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법전에 적어져 있다. 그런데 이 법정 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냥 미성년자의 친권자 그러한 사람들이 법정 대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류와 발생 그 부분은 특별한 논의가 없다. 그래서 413페이지 하단 보시면 대리권의 발생 원인 해가지고 법정 대리권은 법률의 규정에 기초로 하는 거고 임의 대리권은 임의니까 의사에 따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에 기초로 하는 거다 해서 나와 있고 넘기셔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종발범죄소에서 범위. 그런데 대리권의 범위에서도 법정 대리인은 요 범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법전을 뒤져보면 된다. 법전 보면 나와 있다. 법전 보면 나와 있다. 그랬고 결국에는 이제 임의 대리권의 범위 이 부분을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임의 대리권의 범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임의 대리는 이 사람이 대리권을 주니까 임의 대리인이 됐죠. 무슨 말입니까? 아까는 지금 아까 사례에서는 토지 매도하는 계약점 체결해 주라. 그렇게 대리권을 줬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까지 대리행위를 할 수가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가령 지금 친구 갑은 매도 부동산을
아니죠. 본인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죠. 그러면 대리인 을은 가가지고 파는 매매계약서 그것만 달랑 쓰고 오는 건가? 아니면 저쪽에서 주는 계약금 내지는 중도금, 잔금 그것까지 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수권행위를 해석을 해보면 그 범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석과 관련돼 가지고 그냥 판례들이 딱 정해져 가지고 나와는 기본 판례들이 있습니다. 수권행위 해석과 관련된 기본 판례. 그럼 우리는 그것만 알아두면 되는 거죠. 그것만 알아두면 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수권행위 해석에 관한 기본 판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반적으로 말하면 수권행위의 통상의 내용으로서의 임의대리권은 여기 밑줄 치시고요.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러니까 매도했다. 토지를 매도하라고 지금 대리권을 줬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매매계약서만 쓰고 올 것인가? 아니다.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이른바 수령대리권도 포함한다. 그래서 지금 위의 판례들은 똑같은 판례들입니다. 똑같은 판례들인데 먼저 방금 읽어봤던 그 부분을 전제를 한 다음에 밑에 보시면 부동산은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판례가 딱 이렇게 해주니까 이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위에 부분에서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는 상대방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이른바 수령대리권을 포함한다. 그 전제를 해놓고 이제 돈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갔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그 밑에 판례 같은 경우에는 핵심 단어는 포괄적입니다. 포괄적.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람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중도금, 잔금 그것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급 기일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이제 중도금 5월 1일 날 받고 그다음에 6월 1일 날 잔금 받기로 했다. 그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까지도 있다. 이렇게 판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당연히 해 두셔야 되고, 다만 밑에 보시면 부동산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시키면서 인감도장을 보관시킨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 이것 자체를 수여했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인감도장, 관리인한테 인감도장 맡겨놨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인감도장 맡겨놓은 게 그 사람 보고 지금 너가 이 부동산 처분해도 된다. 그러한 것은 절대 아니죠. 네,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판례가 제일 중요한 판례입니다. 제일 중요한 판례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기존에 지금 방금 우리가 읽어봤던 판례들은 전부 다 시험에 출제가 기출문제가 우리 시험에 기출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밑에 판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에는 아직 기출이 안 됐지만 최근에 다른 판례들에서 여러 번 기출이 되고 있는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판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그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이 있느냐? 이거 없다. 내지는 상대방의 해지한다라는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도 있느냐? 이건 없다. 그래서 이 판례에서 꼭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둬야 될 것은 나중에 여기 밑에 지문으로 확인하겠습니다만은 계약 체결하라고 대리권 줬는데 그 사람이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 있겠는가? 없습니다.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이것 자체는 자주 시험에 나온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갑, 을, 병. 병이 가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계약 체결하면은 그 효과는 갑하고 병한테 귀속이 되고 당사자가 갑하고 병이 되는 겁니다. 병이.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는 행사가 됐는데 그러면 해제.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해제하는 권리, 이러한 권리는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당연히 당사자한테 있는 겁니다. 당사자한테. 매매계약의 효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당사자한테 있다. 해제권뿐만이 아니라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들도 당사자한테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리들은 당사자의 지위, 여기에 부착, 결합되어 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당사자만 할 수 있다. 당사자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해제할 권한도 없습니다. 해제할 권한도 없다. 그러면 또 해제한다라는 의사표시를 자기가 수령할 권한이 있겠는가? 그것도 없다. 그것도 당사자 간에 하는 겁니다. 당사자 간에. 그래서 이 해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도 없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판례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 어떤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수권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대리권의 원인된 법률관계는 종료된다. 왜 종료되느냐?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종료하는 것이고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계약, 이제 그러니까 소멸돼 버렸으니까 끝났다는 끝. 더 이상 대리권이 없다.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그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던 대리인이 체결된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 이런 건 없고 상대방 의상을 수령할 권한도 없다. 그래서 바로 지문으로 보겠습니다.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수권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걸로 끝. 그러므로 그 대리인은 그 계약을 해제한다라는 상대방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표현을 꼭 알아두셔야 된다. 해제한다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도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해제라는 것은 당사자들 간에 한다. 당사자들 간에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대리권의 소멸 사유들이 좀 나와 있죠. 이 부분이 상당히 간단한 부분입니다. 두 문자만 알아두시면 되는 그러한 부분이니까 지금 요 판례를 읽으실 때 여기 뭐 종료하고 뭐 소멸됐다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수도 있으니까 먼저 거기 봐버리겠습니다. 그래서 419페이지 보시죠. 419페이지의 가장 하단. 그래서 종발범죄소 범위 제한 소멸, 대리권의 소멸입니다. 대리권의 소멸. 그래서 대리권 소멸은 일단 대리권의 소멸 사유에 관하여 127조는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에 공통된 것, 공통에다 동그라미 쳐두시고 127조는 공통된 것, 128조는 임의 대리에 특유한 것, 임의 대리 특유한 것 표시를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넘기시면 대리권의 소멸 사유에서 127조, 128조 요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두 문자로 가볍게 암기만 해주시면 되는 아주 간단하고 그 다음에 전형적인 조문 문제입니다. 조문 문제 나오면 꼭 맞춰줘야 되고 틀려서 발목 잡히는 일이 절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방금 봤던 거죠. 여기에는 127조와 128조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냐면 사사성파 임종철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사사송파 임종철. 근데 이 임종철이가 누구냐? 원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사성파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127조에 들어있습니다. 127조. 이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두 개의 공통되는 사유입니다. 공통. 그랬고 요 사선의 의미는 뭐냐면 본인은 오직 한 가지 사망했을 때 본인이 사망했을 때만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사성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뭐가 되냐면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그래서 대리인이 사망했다라든지 대리인에게 성년 후견의 개시가 됐다라든지 대리인이 파산했다라든지 그러니까 말짱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뽑아놨는데 얘가 맛이 가버려가지고 성년 후견의 개시가 됐다라든지 파산이 돼버렸다든지 그러면 이건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랬고 지금 이제 이쪽이 나와 있는 게 128조고 이거는 임의대리 특유 사유입니다. 임의대리에만 있는 거. 임의대리 특유. 임의대리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 소멸 사유. 그래서 여기에 임자가 있는 겁니다. 그랬고 요거는 이제 조문으로 읽어보시면서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27조 보시면 대리권의 소멸 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사성파 되어 있으니까 본인은 항상 하실 때 본인은 사망 오직 한 가지. 그러니까 시험에서 낼 때 본인 사망 말고 다른 걸 옆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건 다 틀린 지문이 되죠. 다음에 2번 대리인은 사성파, 사망, 성년후견 개시, 그 다음에 파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통의 소멸사유. 왜 그렇습니까? 제목에 나와 있죠. 128조 제목은 임의대리의 종료, 임의대리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임종철 해서 써놓은 겁니다. 127조 제목 어땠습니까? 임의대리, 법정대리 구별 않고 대리권의 소멸사유 이렇게 적어져 있으니까 그것은 공통의 소멸사유가 된다라는 거죠. 됩니다. 그래서 임의대리의 종료 보시면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이게 바로 임의대리권이죠. 그거는 전조 경우 외에 그러니까 외에 위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해두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의대리 특유 소멸사유가 더 넓다라는 거죠. 플러스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그래서 여기에서는 원에다가 네모, 그 다음에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서 종에다가 동그라미, 그것에 의해서 소멸한다. 아까 친구한테 위임했다고 그랬죠. 그 계약관계, 그게 원인된 법률관계입니다. 왜 대리권을 줬습니까? 위임계약을 맺고 줬으니까. 그래서 그 위임계약이 끝나면 소멸합니다. 다음에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위임관계가 끝나기 전에 그냥 수권행위 자체만 거두어버린다. 그래서 여기서 원수해서 수에다 네모, 그 다음에 철회에다 동그라미. 아까는 원인된 법률관계, 원에다 네모, 종에다가 동그라미. 네모는 지금 어디에 쳐져 있어야냐면 원수, 동그라미는 종철, 철회. 이 경우에도 같다. 그래서 여기서 사사성파, 임종철, 사사성파, 임종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나와 있으니까 소멸사유. 네, 그거 가지고 조금 전에 읽었던 판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4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례. 어떠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수권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대리권의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된다.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된다. 이미 특유 소멸사유에서 나왔던 거죠. 방금 우리가 확인했던 거 종료된다. 근데 왜 종료되느냐?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그리고 법률행위에 의해 수여된 대리권은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해서 소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대리권이 없고 그 사람은 대리인이 더 이상 아니다. 이미 대리인이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그 수권행위 해석과 관련된 그 부분들 판례를 전부 다 본 게 아닙니다. 기본 판례들을 계속 이렇게 이어서 나머지 부분 판례들 확인하겠습니다.